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구민교 교수입니다. 이렇게 ADI 오픈하우스에 와주신 발표자분들과 또 오프라인에도 몇몇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ADI 오픈하우스는 국제개발협력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DI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동분야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오픈하우스를 개최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5회째가 되었고요. 국제개발협력의 연구 동향, 사례 소개, 그리고 진출 전략 등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ADI 오픈하우스를 거쳐간 많은 인재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ADI가 조만간 간판을 갈아답니다. 그동안 Asia Development Institute ADI에서 앞으로 이제 GDI가 될 예정입니다. A를 빼고 글로벌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ADI 오픈하우스가 아닌 GDI 오픈하우스가 돼서 명실상부하게 국제개발 협력의 길라잡이로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해주실 세 분을 모셨는데요.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동급 최강이십니다. 다양한 그 실무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이론적으로도 무장을 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세한 발표자 소개는 그 발표하시기에 앞서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먼저 세 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의 김은주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전 코이카 이사를 역임하셨던 백숙희 개공 교수님, 저희 ADI 개공 교수님이시자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ADB 아시아개발은행 선임 디렉터 및 부문장을 역임을 하셨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공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는 김기홍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그 발표 및 토론 시간이 될 텐데요. 발표하시는 분 한 분씩 앞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딱히 시간 제한은 없으나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주 교수님 먼저 자리에 모셨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법과 정책, 법앤정책 트랙 그 교수이십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좀 계시다가 지난 봄에 한성대학교로 옮기셨고요. 아마 행정연구원이 김은주 교수님을 붙잡지 못해서 지금 뭐 땅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저기 대각선 방향이거든요. 저쪽이 어디죠? 저희하고는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데 여기까지 들립니다. 여러 그 정책 개발, 특히 개발 협력 분야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또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포닥 연구원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코이카에서 거버넌스 전문관, 대한민국 국회 정책비서관 등으로 근무하신 경력도 있고 아무튼 자리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그 수렴점은 국제개발 협력이 되겠습니다. 더 그 긴 소개가 가능하나 시간 절약상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 김은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규 교수님에게 비할 바가 못 되는데 너무 과한 칭찬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는 동안 마이크를 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국제개발 협력의 최근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지금 포스트 공지가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다 다룰 수 없는 너무 방대한 주제이고 또 아마 오늘 오시는 분들이 아직 학생이시거나 뭐 이 분야의 진로 탐색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쉽게 제목을 다시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연구자로서 국제개발협력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민규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소개도 잠깐 그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사람들이 갖고 있나요? 아직 안 갖고 있나요? 네. 그리고 혹시 보시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링크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 슬라이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으로 보내드릴 링크로 남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QR코드를 찍으시면 그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한 3월부터 학생들 가르치는데 계속 학생들을 버추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잔기술에 지금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기 사진은 제가 르완다에 출장을 한창 다닐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아마 살아보신 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아마 오늘 오셨고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아프리카를 아직 못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잘 삽니다. 저기 보이는 풍경처럼 네, 괜찮습니다. 가서 일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아마 오늘 뒤에 나오시는 분들도 말씀 많이 해 주시겠지만 제 생각엔 체력인 것 같습니다. 체력이 아니면 이 분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2016년에 코이카에 잠깐 1년 동안 일하면서 그때 저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운동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력과 그 체력을 다 같이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인트로를 했고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었는데 약간 지연이 돼서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과연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어쨌든 연구원에 오래 있었고 지금은 학교로 옮겨서 저의 정체성은 결국은 연구자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개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여기 석사과정생들이 아마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국제개발협력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어떤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개발협력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재미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 들어와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국제개발협력을 하고자 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여기서 가운데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은 아시겠죠? UN 마크 앞에 있는 분은 뭐 한국이 낳은 제일 유명한 국제기구의 수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되셨는데 그 WHO의 사무총장이었던 이종욱 박사님 그리고 한국인은 아닐 수는 있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인 월드뱅크의 짐용 킴 이 국제기구 수장을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ILO에 도전을 해서 만약에 또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사실 국제개발협력 하겠다고 진로 탐색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오는지 물어보면 막연히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옵니다. 물론 여러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몇십 년 후에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실제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난민촌에 들어가고 총을 들고 있는 개발 협력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에볼라 사태 때 사진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 사진은 이제 아프리카 콩고 같은 데서 저렇게 에볼라를 치료를 도와주려고 들어간 그 우리 보건요원들을 테러한 그 유엔 차량을 테러한 사진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끝이 없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답도 없는데 끝이 없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시게 될 일들입니다. 특히 저도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거버넌스 분야라고 해서 저는 출장을 가면 아주 편합니다. 대부분 그 나라의 수도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르완다 사진도 키갈리에서 찍은 사진이라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농업 분야나 보건 분야나 이런 분들은 일단 비행기로 26시간을 가서 그 나라 수도에 내린 다음에 다시 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개발협력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발협력의 실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었어요. 잡포스트가 날 때 어떤 이름으로 사람을 뽑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주니어 레벨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 거는 보통 프로그램 오피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플래닝, 기획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매니지먼트 실제 집행하는 그런 오피서로 여러분이 아마 어플라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자기 분야가 생기시면은 그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이카에서 일할 때 거버넌스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행정학, 정책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배운 걸로 국제개발협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농업을 할 수도 있고 보건을 할 수도 있고 젠더를 할 수도 있고 각 그 전문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서 국제개발협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이밸류에이션 스페셜리스트가 있고요. 이름이 점점 고도화되는데 이름만 멋져지는 건데 퀄리티 어슈어런스 스페셜리스트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름 우리 혹시 오늘 행정대학원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까 봐 제가 말했는데 행정대학원에서 배우는 계량 분석, 정책학, 정책 분석, 평가 이런 내용으로 잘 배우시면 이 이밸류에이션 스페셜리스트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고 요즘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포스트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활동들, 국제기구가 하는 활동이나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대회에 어떻게 잘 홍보하고 하느냐도 그 중요한 전문 분야로 생각해서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제개발 협력을 해서 나중에 반기문 총장까지 되시려면은 시작을 하실 때는 이런 각자의 어떤 분야를 하나 선택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밑에 UN 그 사이트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저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한 5분, 7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국제개발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나는 기획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나는 집행을 하고 싶은가? 평가를 하고 싶은가? 연구를 하고 싶은가? 뭐 성과 관리를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도 그 뒤에 교수님, 백숙희 교수님 그리고 김기룡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이런 걸 여러분이 결정까지 나오다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그럼 연구자로서 개발협력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그런 질문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결국 제 사례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요. 국제개발협력만큼 이렇게 정책 어떤 공동체라고 우리가 정책학 교과서에 배우는 게 있죠. 폴리시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개발 협력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자이지만 물론 제가 맡은 연구를 뒤에도 좀 소개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는데 내 연구를 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그 개발협력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정보나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면서
국제개발 협력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행정연구원에 있을 때 국책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 협력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책과 관련된 연구나 그런 뒷받침을 하는 자료들, 근거들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내가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국제개발 협력의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지 순환보직을 해서 자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그 뭐 국책연구원에 있는 연구자들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 분야뿐만 아니라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보면 각종 이 국제회의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젠다를 따라가는 역할을 국책연구원 연구원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코이카에 있을 때는 그 OECD 다크의 거버넌스 네트워크라는 회의가 있는데 그런 회의에 가서 실제 어떻게 국제사회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듣고 보게 되었고 행정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 유엔에도 행정과 관련된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엑스퍼트 그룹이 있어서 이제 그런 데에 보통은 다른 나라도 약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 공무원들이 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각각 그 나라에서 그 학자나 리서치로 그 어쨌든 정보를 뒷받침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의제들을 만들어 나갈지 이런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 연구자로서 그런 회의들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 동향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ADB 사례도 말씀을 해주실 텐데 ADB도 몇 년 전부터 저렇게 에이션 이밸류에이션 위크라고 해서 아시아에 있는 그 평가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 행대에선 이석원 교수님이 저기 계속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전문 분야가 생기면 저런 식의 국제 회의를 가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다시 국내에 알리고 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부에 전달해서 그 정책화되도록 하는 연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책학이나 행정학 자체가 그런 되게 뭐랄까 문제 해결 지향적인 학문이죠. 우리가 그 정책학의 특징 얘기하면 다학제적 학문이고 문제 해결 지향적인 학문이고 맥락 지향적인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제개발 협력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회과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했었죠. 그리고 국책연구원에 있을 때는 주로 정부에서 ODA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이제 하는 연구를 했었고 가장 최근 마지막으로 했던 연구가 저 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 창출 방안이라는 너무 거창한 제목의 연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와 있지만 지금 이 분야에서 가장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발협력 분야에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 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 수요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ODA 인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 인식조사에서 뭐 얼마나 찬성하냐, 얼마나 뭐 그 원조 금액을 늘리는 걸 어떻게 찬성하냐 이런 조사를 했는데 2년마다 하는 조사를 제가 2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조사는 조사고 또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또 해서 그거는 최근에 그 영국의 ODI 싱크탱크에 있는 저널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그 주제에 연구를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면서 연구자로서 국제개발 협력에 실제 관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였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맡은 주제가 너무나 심오한 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연구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주제라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발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근 많은 젊은이들이 그 영국이든 뭐 미국이든 개발학 자체로 석사를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이냐라고 물으시면 결국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그리고 경제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공했던 정책학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지향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어디서 비로우냐, 뭐 다양한 사회과학, 그리고 최근에는 그걸 넘어서서 뭐 공학이든지 자연과학이든지 이런 데서 빌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정치학도 있고 국제관계학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진로 개척할 때 저한테 와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국제대학원을 갈까요? 행정대학원을 갈까요?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행정대학원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대학원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그 폴리틱스나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로도 뭐 물론 개발학에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개발학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문제, 그러니까 빈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양한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시과학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도시공학 그리고 뭐 경제학 사실 그리고 경제학 그리고 뭐 인구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 그리고 지리학 아까 말했던 자연과학 뭐 공학 요즘은 가장 뜨는 게 공학 같은 것도 많이 뜨죠. 그래서 각자 그 학문 분야에서 그 기술과 이론의 논리를 빌려와서 개발도상국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발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개발 협력 분야에 이제 입문하기 위해서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그러니까 어프로치로 내가 어떤 무기로 개발학에 접근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또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 개발학을 만약에 이제 뭐 개발학 이론이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들은 대체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개발경제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경제학이 60년대, 70년대 전성기였던 그 개발경제학에서 어떻게 하면은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할 것인가라는 학문이 사실은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학에서 제일 핵심은 Development Economics, 개발 경제학이죠. 어떻게 하면 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뭐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 여기 지금 싱어, 뭐 허쉬만, 로스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개발학 아마 수업을 들으시면은 인문 수업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이론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한 단계별로 그 발전할 수 있는 거죠. 1단계부터 트래디셔널 소사이어티부터 계단을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얘기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져서 사실은 개발도상국들이 저런 그 단계적으로 리니어한 단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즘은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복잡해졌고 또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저런 식으로 발전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과감하게 나는 1단계에서 바로 5단계로 들어가겠다 막 이렇게 하는 개발도상국도 있고 해서 요즘은 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아마 공부하셔야 할 거는 이제 개발 경제학에 관한 기본 이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과거 얘기였고 60년대, 70년대까지 뭐 지금도 유효하지만 60년대, 70년대까지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어느 하나 지배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를 꼽아라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실 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렇게 개발 경제학이 막
전성기일 때는 그때는 사실은 경제 발전만 하면은 많은 것들 우리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경제학을 통해서 이 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주류 어떤 그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개발, 그 다음에 인간 개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환경까지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렇게 개발의 목표가 바뀌면서 사실은 각각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만약에 개발학을 더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에서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리고 경제 발전을 하는 것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제 뭐 많은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파버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빈곤하고 왜 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 중에 이 마턴 빌리언이라는 책이 있고 이거는 오늘 아마 여기 참여하신 학생들은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결국은 인류의 우리 인구 중에 결국 한 10억 정도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되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쓴 서적입니다. 근데 이 폴 콜리의 책을 저도 봤을 때 이제 깜짝 놀란 게 뒤에 맨 끝 페이지를 보면은 이 책이 기반하고 있는 리서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발표했던 수십 편의 논문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짧게 발표했던 저널에 발표했던 그 논문들을 기반으로 이제 또 대중들이 알기 쉽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곤이 왜 일어나고 해결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책은 뭐 다 아시는 이 담비사 모요의 데드 에이드라는 책인데 원조가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도 이제 대중선데 이런 책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는 이런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널로 발표되는 과연 에이드를 줬을 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연구들이죠. 막 수식을 써가지고 분석해서 하는 연구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도 이런 데드 에이드라는 책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어떻게 했을 때 효과성이 있고 언제 가장 효과가 나타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구자로서 국제개발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에 국제개발협력센터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 그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분야, 그 다음에 여성정책연구원은 젠더 분야, 행정연구원은 거버넌스 행정 분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대학이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 내에도 그렇지만 대학에서에도 또 연구 기능을 통해서 연구하고 국제개발 협력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더 시야를 넓히셔서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학생들을 만날수록 요즘 학생들은 정말 그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계화된 시대에 태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바로 언젠가는 우리 학생들도 이런 해외에 있는 국제개발협력 연구하는 기관들에서 일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의 브루킹스 그리고 영국에선 제일 유명한 ODI 이런 데들이 다 국제개발협력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고 여기에 또 여러분이 연구자로서 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최근에 국제개발협력의 동향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제개발협력이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 주제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그래도 최근에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냐라고 물으시면은 가장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코로나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국제개발협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미래 연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AI가 뭐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지 이런 연구 많이 하는데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해서 그거에 맞게 국제개발협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국제 보건 위기는 아마 한 2, 3년 내에 종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2년 차에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리빙 위드 코로나 한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미 유럽들은 다 그렇게 넘어갔고 근데 지금 문제는 경제적인 이런 영향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는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개발협력에서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인 과연 빈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SDG 목표를 세우고 빈곤율이 또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빈곤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빈곤율이 너무나 많이 다시 올라가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extreme poverty rate라고 하는 이 극빈곤층의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무슨 시지프스의 그 돌도 아니고 빈곤 조금 해결해 놓으면 다시 빈곤율이 올라가고 다시 빈곤율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충격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 충격이 깊은 상처를 남겼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게 상처가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성장 동력으로 찾은 게 우리나라도 지금 결국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발표를 했었는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개도국을 삶을 바꿀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링크로 드린 저 UNDP 사이트 가시면 hellofuture.undp.org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래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이게 개발 협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자료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좀 시간 관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제가 이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 2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번 이런 걸 해보자 해서 왜냐하면 유럽 선진국들을 보니까 그 미래 이슈들을 예측을 해서 그 미래 이슈에 기반해서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연구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해보자 해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거에 맞춰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통해서 국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SDG 우리가 이번에 SDG 달성 가속화를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서 유엔에서 정말 BTS를 불러가지고 전 세계 1억 몇 천만 뷰를 찍는 그래서 그런 식의 SDG를 어쨌든 홍보하고자 하고 가속화시키려고 노력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난제인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문제가 더 중요해졌고 또 하나 재밌는 특징은 그 개발도상국이 더 이상 로우 인컴 컨트리가 아니고 다 미들 인컴 컨트리로 넘어가면서 개발의 수요가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요구하는 게 과거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게 아니라 기술 이전,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그 다음에 고등교육,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쪽으로 요구하는 수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취약국,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가 변화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선진국들은 주로 고령화되고 있죠. 근데 지금 개발도상국들은 젊은 인구가 많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도록 해줄 것인가 라는 것들이 개발의 수요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국제개발협력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국제개발협력은 어떻게 변할까 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젠보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어쨌든 국제개발 협력에서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 국제개발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예측 중에 하나는 현지화가 많이 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을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출장이 다 스탑이 되고 그 현지로 위주로 돌아가면서 아마 현지화가 더 많이 될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아프리카 전문가, 뭐 동남아시아 전문가 이런 그런 지역 전문가가 되셔서 그 국제개발협력에 또 기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항상 국제개발협력에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개발협력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저도 이제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사진 준비한 이거는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요새 소셜 임팩트, 소셜 벤처 이런 걸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기구를 가야겠다, 코이카를 가야겠다, 뭐 이런 거에 그런 경계를 넘어서서 그냥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가지고 소셜 벤처를 만들어서 실제 개도국 현장에서 변화를 일으켜내면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국제개발 협력으로 정의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민간 기업의 생산 기지가 다 개발도상국에 있고 원료를 공급하는 기지가 개발도상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활동들이 결국은 국제개발협력과 맥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CJ에 갔는데 베트남 공장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베트남 현지에 적응하고 그는 거기서 어떻게 밸류 체인을 찾아가지고 일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다 국제개발 협력으로 의해서 배운 역량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이 진로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수많은 학생들한테 제가 요새 학생들이 정말 저한테 어떤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취뽀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취뽀가 뭐야? 뭐 이랬던데 취업 뽀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학생들은 뭐 토익 900점, 뭐 그다음에 인턴 몇 번, 뭐 이런 거 하면 어디 딱딱딱 들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되는 스펙을 만드는 게 대학 과정 중에 그들의 이 주요 활동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국제개발 협력에서는 그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토익은 다들 990점이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진입장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따 아마 코이카에서 그 백숙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여러분을 바로 그 진입장벽 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진입장벽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경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성공하고 이제 이런 게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현장에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UN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혹시 국제기구를 준비한 학생들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것도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지 커리어 패스 같은 것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런 걸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형태 기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 분야가 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섹터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개발협력 일반적인 제너럴한 것들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될 건지 그것도 저는 왜냐하면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도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갈 건지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개발협력하고 제가 공부했던 개발 거버넌스 이런 걸 합쳤던 거고 만약에
복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합쳐서 또 내 영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공공기관에 맞는 사람인지 국제기구에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런 거보다는 막 민간 기업이나 뭐 아까 말했던 벤처 이런 거에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그 이타주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NGO에 맞는 건지 아니면 나는 리서치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거로 결합시켜서 여러분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주 교수님 감사합니다.